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전 되게 궁금하던데. 고양이에게 논리적인 사고를 기대하거나 뭐 그런 능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대의학적 이론입니다. 아쉽게도 고양이는 그래서 지구를 정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뇌 구조를 알아보자라는 재밌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요, 혹시 고양이의 이상한 행동들을 보고 고양이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전 되게 궁금하던데. 고양이는요, 머리가 사람보다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뇌도 작지만은요, 놀랍게도 인간의 뇌와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흡사합니다. 보통 뇌는요,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가장 깊은 곳에 1층인 뇌간, 그리고 중간층이 2층인 대뇌 변연계, 가장 외층에 속하는 3층, 심피질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뇌에 담당하는 기능은요, 1층 뇌간은요, 가장 중심부에 있는 뇌간은 뇌의 줄기입니다. 보통 체온의 유지나 아니면 호르몬을 조절하고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며 심장을 뛰게 해주는 이른바 생명의 중추고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중간층인 2층 대뇌 변연계는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며 본능이나 위험의 감지 아니면 성적인 행동 등을 담당합니다. 3층 심피질부는요, 뇌의 가장 바깥 부분에서 전체 뇌를 감싸고 있는 구조이며 보통은 사고나 윤리, 이성 아니면 뭐 계산 아니면 단기 기억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양이의 뇌 구조는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나 기억, 정신적인 활동, 그러니까 즉 인간다움을 관장하는 심피질이 굉장히 두껍고 크게 발달했습니다. 반면에 고양이는요, 심피질 부분, 바깥쪽 인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라는 심피질 부분은요, 굉장히 얇고 짧게, 즉 중뇌를 덮고 있는 것 정도만 발달하고요. 대신 본능과 위험 감지, 그리고 감정, 그리고 성적 행동을 담당하는 2층 대뇌 변연계 부분은요, 굉장히 크게 뇌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어떤 대뇌 심피질 부분이 고양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얇게 표면만 덮게 발달한 걸로 봐서는요, 고양이에게 논리적인 사고를 기대하거나 고도의 정보를 처리하는 뭐 그런 능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대의학적 이론입니다. 아쉽게도 고양이는 그래서 지구를 정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끔 변명하는 고양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노트북 위에 올라가서 댓글을 대신 남겼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또한 역시 설득력을 갖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중간층인 대뇌 변연계는요, 동물의 생존 본능과 관계가 있으며 이 안에는 해마란 조직과 편도체라는 뇌 조직이 속해 있습니다. 해마는요, 주로 오래된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며 그래서 고양이가 한 번 싫다고 생각한 사람이나 한 번 싫다고 생각한 음식을요, 굉장히 오랫도록 기억하며 안 먹거나 평생에 걸쳐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 생존에는요, 안 좋은 기억을 오래 남기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거든요. 안 좋았던 기억을 오래 못 남기고 기억을 못하고 까먹으면은요, 결국은 다시 그게 자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먹어서 탈났던 거를 기억을 못한다. 그럼 또 먹어서 또 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생존력이 떨어지는 게 되겠죠. 싸워서 졌던 아이, 아니면 위험했던 동물을 기억하고 그 동물을 피하거나 위험했던 지역을 피하거나 이거는 계속 기억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사람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양이는 대뇌 변연계, 중뇌가 발달했고 그래서 기억을 오래 남기는데 익숙한 동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 또한 이 중뇌에 속한 편도체는요, 뇌에서 주로 불안이나 공포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즉 페로몬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냄새들을 맡았다고 하면은요, 이 냄새 정보는 곧바로 뇌의 편도체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즉 후각세포가 사고를 하는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본능을 담당하는 뇌 편도체로 바로 보내요. 이 뇌 편도체 부분은요, 이 냄새나 이 페로몬이 안전한지 불안한지 위험한지를 바로 판단하게 되고요, 위험하다고 뇌에서 판단을 내려버리면은요, 고양이는 이성적 사고 없이 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대뇌의 피질부, 즉 이성적인 사고나 아니면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라는 대뇌 피질부는 개입을 전혀 안 합니다. 즉 이성적이나 합리적인 사고는요, 개입을 안 하고 중뇌의 편도체에서 내린 위험하다는 생존과 관련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호기심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호기심 때문에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 무언가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도망가요. 고양이는요. 조금이라도 생존 본능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석되면은요, 자동으로 몸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 DNA에 새겨진 위험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그 생존 본능이 발현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생존 본능은요,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길냥이에서는요 굉장히 익숙하게 관찰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 뇌의 연구에서는요, 공포나 위험 등의 경험이 DNA에 새겨져서 자선에게도 유전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기억은 내 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심한 공포나 이런 것들은 중뇌에서 갖고 있다가 DNA에 새겨져서 다음 때에 뱀이 위험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유전되는 겁니다. 뱀은 고양이의 천적 중에 하나거든요. 즉 뱀의 모양을 한 것을 보면 고양이가 펄쩍펄쩍 뛰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요. 단 한 번도 뱀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양이가 단지 그 비슷한 모양만 보고도 놀라는 걸 보면은요, 이 학설 역시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생각해보면은요, 예전에 고양이들은요 사람을 피하고 숨으며 싸납게 굴었거든요. 20년 전의 고양이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진료할 때 보면 굉장히 싸납고 무서웠어요. 진료가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한 일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의 길냥이들은요, 보세요. 대체로 프렌들리하고 그 다음에 대체로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람한테 오히려 먹이를 구걸하는 일도 많고요. 진료할 때 요즘의 고양이들은요, 역시 사납지 않고 핸들링이 굉장히 편한 걸로 보아서 그런 DNA에 새겨져서 후대에 유전된다는 이런 학설이 그렇게 틀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는 사람을 피하고 숨어야 생존율이 높았지만은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된 지금은요, 사람에게 친하게 굴고 다가와서 인사를 해야만 먹이를 얻어먹으며 생존율이 올라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고양이들도 그에 맞춰 후 세대에 사람 친화적인 DNA를 남기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이러한 근본 키워드인 고양이의 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양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고양이의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